빨강머리 앤, 루시 M. 몽고메리. 해설. 이 작품은 캐나다 출신의 여류 작가 루시 M. 몽고메리 여사의 대표작이다. 그러나 빨강머리 앤은 원고를 다 써놓고도 책으로 출판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고작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벽촌의 우체국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루시 여사로서는 틈틈이 펜을 잡은 끝에 30살 나던 해 1904년에 탈고는 했으나 이를 출판할 능력이 없었다. 몇 군데 출판사에 부탁을 해보기도 했으나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는 체념하고 말았지만,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보스턴의 한 출판사와 연락이 닿아 $500의 원고를 모두 넘겨주었고, 이리하여 비로소 빨강머리 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출판되자마자 인기를 모아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곧 영화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등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인세를 받기로 한 계약이 아니었던 관계로 아무리 책이 팔리고 영화로 찍히고 해도 여사의 수입은 원고료 $500 한도에 그치고 만 것이 유감스러웠지만, 어쨌든 이 작품으로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소득 이상의 것이었다 하겠다. 루시 여사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아버지마저 다른 고장으로 장사하러 떠났으므로 결국 외조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24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사는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할머니를 도우며 살아가야 했다. 여사는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으므로 글을 쓰면서도 할머니를 시중드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 심지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1911년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다. 실상 루시 여사는 맥어널드라는 목사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또 약혼까지 했지만 할머니를 위하여 10년 동안이나 결혼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뒤 비로소 결혼식을 올렸을 때 여사 나이는 37이었고 신랑 나이는 41였다고 한다. 키플링이나 마크 트웨인 등 대문호의 인정을 받은 루시 여사는 결혼 뒤에도 빨강머리 앤 속편을 비롯한 많은 걸작을 남기고 1942년 68세를 일기로 남편보다 1년 앞서 세상을 떠났다. 캐나다로 이주한 영국의 후예로 태어나 외조부모 슬하에서 자란 여사는 어머니 없는 아이로서 유별나게 꿈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격이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앤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티 없이 맑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꿋꿋한 마음가짐이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누구에게든지 읽기를 권하는 바이다. 레이첼 린드 부인의 놀라움. 아본리 거리를 마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분지가 나온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이곳에 살고 있었다. 주위에는 오리나무가 무성하고 깊숙이 자리한 쿠스바트 집 소유의 숲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이 분지를 횡단하고 있다. 숲속의 상류에는 뜻밖에도 연못이나 폭포가 있어 제법 급류이긴 하나 린드가 분지에 이르러서는 조용한 작은 시냇물이 되어 있었다. 레이첼 부인의 문 앞을 지날 때는 마치 시냇물까지도 얌전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양 레이첼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발견할 땐 그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는 것을 시냇물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자기 일도 제쳐놓고 남의 일만을 간섭하는 사람은 아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으나 레이첼 부인은 자기 할 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일까지 돌보는 수완을 갖고 있었다.
주부로서의 수완은 놀라운 것이고 그 이외에 재봉 강습회, 주일학교, 외국 전도 부인 후원회 등에서도 활약하고 남는 시간은 무명 이불을 짜는데 여념이 없었다. 오늘은 16장이나 짰대. 이렇게 아버니의 주부들은 속삭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분지에서 저 언덕까지 굽이쳐 뻗은 길에 잠시라도 눈길을 떼지 않고 살펴보는 솜씨는 놀라운 것이었다. 아본리 세인트 로렌스만에 돌출한 삼각형의 작은 반도를 차지하고 있고 양쪽에 바다가 있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언덕을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레이첼 부인의 용의주도한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어느 6월 초 오후 레이첼 부인은 여느 때처럼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햇살이 반들거리는 유리창으로 쏟아지고 고개 및 과수원에는 연분홍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꿀벌 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어머나, 매슈가 마차로 달리고 있네. 대체 어디로 갈까? 레이첼 부인은 이불 짜던 손을 멈추고 이상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매슈 쿠스바트는 오늘 밭에서 무씨를 뿌리고 있을 터인데 흰 칼라가 달린 말쑥한 외출복을 입고 밤새게 앞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딴 사람이라면 아본리의 누구이든 간에 레이첼 부인은 그의 행선지와 용무를 알아맞힐 수 있지만 매슈라면 여간에서 외출하지 않는 성격에 내성적이고 낯선 사람이나 참견할 곳은 여간에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행선지를 알 도리가 없어 레이첼 부인의 오후는 헛일이 되고 말았다. 차를 마시고 박공집으로 가봐야겠군. 매슈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갔는지 마리라에게 물어봐야지. 레이첼 부인은 마침내 이렇게 결심을 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때쯤은 나갈 필요도 없을 테고 사람을 방문하는 일은 절대 없는 분이고 멋지게 차리고 나갈 리는 없는데 또 의사를 부르러 가기엔 너무나 느린 걸음걸이란 말이야.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된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정말 궁금한데 알아봐야지. 차를 마신 후 레이첼 부인은 나섰다. 쿠스바트 집은 린드 집에서 분지 길을 따라가면 반마일의 반 정도 거리밖에 안 되었다. 아들인 매슈 못지않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던 매슈의 아버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원하여 숲속의 외딴 개간지를 골라 푸른 박공집으로 지었으므로 아본리의 인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선 거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레이첼 부인에게는 매우 깊숙이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불과하지. 이렇게 오솔길을 거닐며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 그들끼리만 살고 있으니 매슈와 마리라는 정말 이상한 남매야. 나무는 많지만 말 상대는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어. 습관이 된 모양이지. 아일랜드 사람의 말버릇은 아니지만 습관이 되면 목이 졸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 오솔길도 끝이 나고 푸른 박공집의 뒷뜰에 닿았다. 뒷뜰은 푸르게 정돈되어 있고 나무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부엌문을 힘차게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대답이 있어 레이첼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푸른 박공집 부엌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으나 너무도 깨끗하여 오히려 친밀감이 들지 않아 들어서기가 서먹서먹하였다. 마리라 쿠스바트는 자기 자리처럼 되어버린 창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뒤 식탁에는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레이첼 부인은 식탁에 있는 것을 모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접시가 3개 놓여 있었다. 그러고 보니 매슈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마리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찬이 여느 때와 같은 것이고
과자도 사과 설탕 조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특별한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수상한 수수께끼는 레이첼 부인에게는 정말 모를 일이었다. 어서 오세요, 레이첼 부인. 마리라의 인사는 상냥했다. 참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모두들 안녕하시고? 마리라 쿠스바트와 레이첼 부인 사이는 성격이 달라서인지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적당한 말이 없는 어떤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리라는 키가 크고 마른 둥근 데가 없는 모난 체격을 가진 여자였다.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머리는 뒤로 틀어 두 개의 핀으로 잡아맸다. 언뜻 보기에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았으나 입 언저리에는 어떻게 보면 유머가 풍기는 것 같기도 했다. 덕택으로 난 그럭저럭 건강해요.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했어요. 매슈가 급히 외출하는 것을 보았는데 의사를 데리러 간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리라의 입술은 이상하게 움직였다. 매슈가 나가는 것을 보고 레이첼 부인은 호기심에 못 이겨 찾아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아니에요. 어제는 약간 두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매슈는 브라이트 리바에 갔어요. 노바스코시아 고아원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올 거예요. 오늘 밤 기차로 돌아올 거예요. 설령 매슈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캥거루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바에 갔다고 마리라가 얘기한들 레이첼 부인은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한 채 말문을 열지 못했다. 당신 정말이에요, 마리라?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물었다. 물론이죠. 마리라는 잘라 말했다. 레이첼 부인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리라와 매슈가 사내 아이를, 그것도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다니 확실히 세상이 뒤집혔구나 싶었다. 이런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면 또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생각해냈죠? 레이첼 부인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일은 자기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일이기 때문에 찬성 못한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고 했다. 그 일이라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보았죠. 실은 겨울 내내 생각했어요. 라고 마리라는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전 어느 때인지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찾아와서 봄이 되면 호프타운의 고아원에서 계집아이를 하나 데리고 올 작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 매슈와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고 사내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매슈도 이젠 늙어서 예순이 된 데다 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지병인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하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도 여간 귀찮지 않고 기껏해야 얼간이 프랑스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 작자도 우리가 키워서 길들여 놓으면 새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가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이 계집아이를 데리러 나설 때 우리도 하나 골라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기로 합의를 봤지요. 마침내 지난주 떠나신다기에 카모디에 있는 리차드 스펜서 가족에게 부탁하여 10살이나 11살 된 사내 아이를 하나 데려오도록 부탁드렸지요. 그만한 나이면 아쉬운 대로 쓸모도 있고 다루기도 쉽고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귀여워해주고 교육도 철저히 시킬 작정이에요. 스펜서 부인으로부터 정보가 왔는데 오늘 밤 5시 반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슈가 브라이트 리바역까지 데리러 간 거예요. 물론 그 어린애를 내려놓고 스펜서 부인은 직접 화이트 샌드역으로 가버릴 거예요. 레이첼 부인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만한 소식에서 얻은 충격이 가라앉자마자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예, 알았어요. 말이라 확실히 얘기해두지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어떤 어린애를 데리고 올지 알 게 뭐냐고요. 성질도 모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들었더라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라, 난 진심으로 당신들의 생각을 말렸을 거예요. 위안을 하는 말인지 낙담케 하는 말인진 몰라도 이 말을 들은 말이라는 화를 내거나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뜨개질만 계속하고 있었다. 확실히 당신 얘기에도 일리가 있어요. 레이첼 부인,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은 했지만 하도 매슈가 졸라대고 서두르는 바람에 저도 결국 설득되어 버렸죠. 매슈가 어떤 일에 열중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위험이란 인간사에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는 자기 아들도 안심하고 낳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이 반드시 잘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곤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레이첼 부인의 말은 비관적인 말투였다. 그녀는 매슈가 고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싶었으나 아직 2시간은 좋게 남았으므로 그만 일어서서 돌아가는 도중에 로버트 벨 집에 들러 이 소식을 전하기로 생각했다. 확실히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레이첼 부인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모하몬드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나. 그녀는 오솔길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오게 될 어린아이가 정말 불쌍하구나. 매슈나 마리라나 둘 다 어린애를 도대체 모르잖아. 그 애가 할아버지 이상으로 영리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테지. 아무튼 그 푸른 박공집에 어린애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상해진다. 그 집에는 어린애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거든. 그 집이 새로 세워졌을 때 이미 매슈와 마리라는 성장했고 그들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들이 참다운 소년, 소녀 시절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란 말이야. 들어올 고아의 신세는 정말 따분하고 불쌍하구나. 레이첼 부인은 놀라움으로 들장미 숲을 향하여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일 이때 브라이트 리바역에서 말없이 참고 기다리는 고아의 모습을 봤더라면 레이첼 부인의 동정심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매슈 쿠스바트의 놀라움. 매슈 쿠스바트와 그의 밤색 암말마차는 기분 좋게 브라이트 리바를 향하여 8마일을 달렸다. 매슈는 그 나름대로 이 길을 즐겼으나 부인들을 만나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질색이었다.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날 때는 서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관례였다. 매슈는 마리라와 레이첼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인을 무서워했다. 이 기분 나쁜 존재들이 자신을 슬쩍 보면서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불안한 예감은 적중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그의 체구가 앙상하고 긴 무쇠빛 머리는 굽은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더부룩한 갈색 턱수염은 20살 때부터 자란 그대로여서 기묘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슈가 역에 닿고 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역장이 매표구의 자물쇠를 잠그고 막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갈 참이었다. 그는 5시 반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물어보았다. 5시 반차라면 벌써 30분 전에 닿았죠. 하고 역장은 잘라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찾는 손님이 한 분 있었어요. 작은 소녀였지요. 플랫폼 끝 자갈밭에 앉아 있어요. 제가 마중 나온 상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잔데요. 매슈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 사내 아이를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역장은 휘파람을 불다 말고 말을 계속했다. 어딘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오? 스펜서 부인이 저 여자아이와 함께 내려서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당신들 둘이 저 애를 고아원에서 인수하였고 당신이 곧 데리러 온다고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매슈는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라 생각만 간절했다. 이봐요. 저 애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소. 아마 당신들이 부탁한 사내 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역장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시장하였던지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매슈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서 소녀가 있는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여자하고 말을 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괴로운 일이었다. 자갈밭에 앉아있는 소녀는 나이가 11살쯤 되어 보이고 입고 있는 노란색이 섞인 잿빛의 보기 흉한 옷은 목면 교직으로 너무 짧아서 거북할 정도였다. 퇴색된 고동색 수병모 밑에서 선명하게 붉은 머리가 두 갈래로 따져 등까지 내려와 있었다. 작은 얼굴은 희고 야위였으며 게다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은 크고 또한 큰 눈은 그때그때의 기분과 광선의 배합에 따라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은색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었고 특별히 예민한 감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녀의 턱은 대단히 뾰족하고 큰 눈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며 입 언저리는 유순하게 보이면서도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마는 넓고 어딘지 어른스러워 배는 이 소녀의 몸에는 보통 아닌 어떤 특별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슈가 소녀에게 다가섰을 때 소녀는 낡은 손가방을 한 손에 들고 일어서면서 나머지 한 손을 그에게 내밀고 저 푸른 박공집에서 오신 매슈 쿠스마트 씨예요? 라고 뚜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봐 퍽 걱정도 되고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지는 않았나 상상도 하고 있던 참이에요. 오늘 밤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이 철도를 내려가서 저 모퉁이에 있는 큰 벚꽃나무에 올라가 한밤을 새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달빛을 흠뻑 맞으며 만발한 벚꽃 가운데서 자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마치 고대 대리석 궁전에 있는 것 같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밤은 오시지 않더라도 내일은 꼭 오시리라고 믿었거든요. 매슈는 우물우물 볕에 그을린 작고 마른 손을 잡고 속으로 곧 결심을 했다.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소녀에게 예상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도저히 없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리라에게 그 얘기를 하도록 부탁하자. 예상이 어떻게 달라졌든 간에 이 소녀를 역에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매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자, 이리 와요. 저 뜰에 말이 있어. 그 가방을 나에게 주지. 아니에요. 저도 들 수 있어요. 소녀는 힘차게 대답했다. 이 속에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게 좋아요. 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좋아요. 벚꽃나무 밑에서 자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마차를 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아저씨 집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멋져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집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것보다도 고아원이 제일 싫어요. 불과 4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지긋지긋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사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싫은 곳이에요. 둘은 곧 마차를 타고 아본리를 향해 달렸다. 소녀는 무척 기쁜 듯이 매슈에게 줄곧 말을 걸었다. 이따금 대꾸를 하며 듣고 있던 매슈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유쾌해지고 이 애의 재롱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소녀는 야윈 어깨에 늘어진 길고 윤나는 한 가닥의 머리를 비틀어 잡고 매슈 앞에 내밀면서 말했다. 아저씨, 이건 무슨 색깔이죠? 매슈는 지금까지 남의 부인의 머리 색깔을 구별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도 없었다. 빨갛구나.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머리를 손에서 놓았다. 그래요, 빨개요. 라고 체념한 듯이 말했다. 다른 것들은 그리 염려가 되지 않아요. 죽은 깨나 파란 눈, 마른 몸, 이따위 것들은 상상 속에서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피부는 장미색이고 눈은 아름다운 별들의 빛깔이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빨강머리만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의 머리가 마치 털이나 칠흑같이 검다고 생각하려 해도 빨갛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언제나 가슴이 아프답니다. 평생의 슬픔이 되겠죠. 오래전에 저는 일생의 슬픔을 지닌 어느 소녀에 관한 소설을 읽은 일이 있지만 그것은 빨강머리 탓은 아니었어요. 그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었고 석고와 같은 이마에서 순 많은 머리채가 뒤로 굽이쳐 늘어진 머리였어요. 석고와 같은 이마가 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멋진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 소녀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으니까요. 소녀가 여기까지 말하였을 때 마차는 막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다. 아래에는 좁고 기다란 연못이 보이고 그 주위에는 크로키스와 들장미 등이 활짝 피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앞에 보이는 고개에는 흰 사과꽃이 핀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한 채의 작은 회색 집 속에서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다. 저것이 바리씨 집이다. 바리씨 집 근처는 오차드 슬로프라고 불리는데 그 집 뒤에 저렇게 무성한 숲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우리 집인 박공집이 직접 보일 텐데. 그러나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니까 반마일 이상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바리씨 집에는 작은 소녀가 있어요? 11살가량의 소녀가 있다. 이름이 다이애나라고 하지. 정말 멋진 이름이군요. 그럴까? 나에겐 어딘가 불신자의 이름같이 생각되는데 제인이라든가 메어리든가 하는 정숙하게 들리는 이름이 더 좋아요.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학교 선생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지. 그렇다면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또 하나의 고개를 올라 모퉁이를 꺾었을 때 매슈가 말했다. 곧 집에 닿는다. 박공집은 저기 말하지 마세요. 소녀는 당황하면서 말을 가로채고 들어 올리려는 매슈의 팔을 누르고 그의 몸짓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저한테 알아맞히게 해주세요. 꼭 맞힐 테니까요.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둘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조금 전에 해는 졌으나 평온한 저녁 놀 속에서 일대가 환하게 보였다. 소녀는 열심히 주위를 살핀 후에 마침내 왼쪽 길에서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는 한 채의 집을 보고 저것이죠? 그렇죠? 라고 지적했다. 매슈는 기쁜 듯이 찰싹 말 고삐로 앞말에 등을 쳤다.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러나 스펜서 부인한텐 미리 듣고서 알아맞혔지?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정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쪽을 본 순간에 저것이 우리 집이란 것을 금방 느꼈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팔은 팔굽 근처가 멍투성이에요. 아침부터 몇 번이고 그곳을 꼬집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섭게 걱정이 되던 때라 모두가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꿈이 아닌 진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팔을 꼬집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꿈인들 어떠하리. 될 수 있는 한 긴 꿈이기를 바라며 꼬집는 일을 그만뒀죠. 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곧 우리 집에 도착할 테니까요. 빨강머리 소녀는 제법 즐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입을 꽉 다물었다. 매슈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이 고아가 그렇게도 열렬히 구하고 있던 집이 결국은 자기의 것이 못 되고 말았다는 것을 소녀에게 얘기해 주는 일이 자기의 할 일이 아니고 마리라의 할 일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마리라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집에 도달할 무렵 매슈는 모든 것이 폭로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무서워졌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마리라의 일도 아니고 자기의 일도 아니고 다만 이 소녀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 소녀의 눈에서 저 기쁨에 넘치는 빛이 꺼질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음모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흡사 어린 양이나 송아지 같은 죄 없는 작은 동물을 죽일 때의 심정과도 같았다. 둘이 뒤뜰에 들어섰을 때 완전히 날이 저물었고 주위에는 포플러 잎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나무들이 자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매슈가 그녀를 안아내릴 때 그녀는 또 속삭였다.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세상에 전 재산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꼭 쥐고 그녀는 매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